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의 우리 복습하는 영상이죠. 기말 시험 아니죠. 중간 시험 대비 입니다. 그 강의 노트를 이제 옆에 같이 띄워서 보면서 할 거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그 노트를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한번 줄 한번 쳤으니까요. 그리고 뒤에 줄 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 자체가 이제 회사법부터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한 내용까지이기 때문에 회사의 의의 및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의의를 우리가 볼 때는 세 가지 요소를 봤었단 말이에요. 영리성, 법인성, 그리고 사단성입니다. 그렇죠? 영리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반적인 상인의 영리성과는 조금 다르게 그 발생한 이익의 분배까지가 요건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익 분배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재단법인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법인이긴 해도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뭡니까? 회사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공법인, 지방자치단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법인성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있었나요?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는 이제 법률이 딱 준 거거든요. 그 효과를. 그렇기 때문에 법인격이 있느냐, 뭐 이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정책적 편의 때문에 법인격을 준 것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 즉 법인격 부인 이론이 중요했었죠. 그 내용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법인격 부인 이론의 일단 법적 근거가 뭔지, 명문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경우에 법인격을 부인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 근데 법인격을 부인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민법 제2조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는 게 판례의 태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거였죠. 이제 법인격 부인 이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요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있었던 판례들을 딱 쌓아가지고 보면은 객관적인 요건으로 세 가지입니다. 지배 요건, 그리고 재산의 혼용, 자본의 불충분,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지배 요건은 그 배후자에 해당하는, 물론 자연인일 수도 있고 뭐 법인일 수도 있는데, 그 배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좌우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인 회사는 당연히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만큼 의사결정을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지배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1인 회사는 당연히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재산의 혼용, 그 배우자와 법인 간의 재산이 막 섞여 있어갖고 내 재산으로 뭐 회사 빚도 갚고 회사 재산으로 내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구분이 없는 거죠. 원래 그 법인의 재산과 그 주주의 재산이 딱 준별돼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자본의 불충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 규모에 비해서 자본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뭐 운영하는 사업은 30억짜리인데 자본 규모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된다. 뭐 그런 것들도 요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주관적인 요건인데, 남용할 의도가 있었냐, 이 배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데, 우리는 이제 문제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판례의 태도를 알아야 되겠죠. 판례는 긍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남용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본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남용의 주관적인 요건, 즉 남용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 법인격 부인이론이 적용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바라봐야 됩니다. 실제법적인 효과는 그 법인과 배후자의 책임이 똑같아지니까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 주주의 간접적이고 유한한 책임이 특징인데, 이게 깨지고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무제한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법인도 책임지고 그리고 배우자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법인격이 영구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영구적 소멸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 절차법적으로는 기판력에 대한 얘기인데, 판결의 효력이요. 그러니까 제가 채권자여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어요. 근데 그 판결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바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기판력이 바로 미치진 않기 때문에 양자를 공동 피고로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사단성에 대한 얘기인데, 사단성에 대한 얘기는 일단 상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졌어요. 사단법인이라는 표현이 사라졌거든요. 그 사단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1인 회사에 대한 법리가 중요했었죠. 왜냐하면 회사법상에 상당한 그 규정들은 단체법적인 질서를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걸 전제로 규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주주가 한 명인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예외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가 한 명인 경우에도 뭐 주주총회 소집 통지라던가 뭐 이사의 결정을 통해서 총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주식을 100% 갖고 있는 1인 주주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과 제가 동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 재산을 막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하면은 횡령이나 배임해제가 성립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인 회사의 법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나 이사결의를 다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집을 결정하는 절차도 없어도 되고, 소집을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개최를 안 해도 됩니다. 개최를 안 해도 그 의사록에 적힌 대로 총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심지어는 그 의사록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1인 주주의 의사만 입증이 된다면 그 1인 주주의 의사대로 뭡니까?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꽤 다수인데 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 자기 거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 그러니까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3분의 2나 되는 정도 결의 요건이 가중된 거거든요. 원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인데 3분의 2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이때 자기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주주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기 거래를 못하게 하는 이유, 자기 거래를 이렇게 제한을 걸어두는 이유가 회사에게 손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고, 그 회사의 손해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은 주주 이익의 총화, 전체 주주 이익에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전체 주주에 해당하는 1인 주주가 찬성을 하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양도 제한 얘기는 주식회사가 주식 양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와 달리,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회사와 달리 환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운영이 좀 필요한 회사들 있잖아요. 규모가 작은,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강행법규입니다. 정관의 규정을 두고 이사회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이것도 1인 회사에 있어서는 1인 주주가 그 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지문은 뭐 제가 다 풀어봤으니까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능력에 대한 건데,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 법률상 뭐 의사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있으면은 나머지 능력들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권리 능력은 이 회사라는 존재가 법인격을 부인받음으로써 당연히 생겨나는 거예요. 권리 능력은. 이 제한되는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성질상 제한, 법률상 제한, 목적상 제한 이렇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성질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사 지배인 될 수 없다. 뭐 될 수 없죠. 근데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뭐 기타 뭐 상속을 못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상속을 못 받지만 유증이나 명예나 신용에 대한 권리는 가능하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 법률상 제한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상법이 제한하고 있느냐 특별법이 제한하고 있느냐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상법이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청산 중일 때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로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건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제 목적상 제한인데, 즉 법인이 정관상 목적에 따른 행위만 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보는 게 제한설, 그렇다고 보지 않는 것이 무제한설인데, 기본적으로 판례는 제한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상 목적에 따라서 권리 능력이 제한되고 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그 권리 능력이 없는 행위기, 권리 능력을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판례는 이 정관상 목적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봐요. 이 목적 수행의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이런 거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무제한설에 좀 가깝습니다. 더불어서 이 대표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너 그거 왜 했냐, 이런 주관적 의도를 묻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무제한설에 가까워지는 거죠. 지문에서 정관상 목적에 따라서 제한된다고 보느냐, 그럼 그렇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러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측면을 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법률상 제한과 관련해서는 여기 상법상 제한 다시 한번 나오는데,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없어요. 다른 회사에. 그러니까 무한책임 사원이 있는 회사는 상법상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명회사랑 합자회사인데, 한명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만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도 있고 유한책임 사원도 있는데, 이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면 유한책임 사원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유한책임을 부담한 주주가 되는 거는 가능하죠. 그리고 청산 중일 때에는 변제나 남은 자녀재산의 분배라든가 요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을 위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법상 제한은 그 특별법에서 법인이 뭘 못한다, 예를 들면 은행업법에서 은행이 뭘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저축은행법에서 저축은행이 뭘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그 모든 게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효력 규정이라고 보게 되면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거고, 단속 규정이라고 보게 되면은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안 돼요. 단속 규정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권리 능력의 제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단언할 수가 없죠. 그 조문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옛날 상호신용금고, 지금 이제 저축은행인데요, 얘네들이. 이 저축은행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단속 규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대출 제한 규정을 위반해도 해당 대출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저축은행이 채무를 많이 부담해서 망하면 안 되니까 채무 부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효력 규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부담할 수 있는 채무가 여기까지인데 이걸 넘어가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죠. 권리 능력이 없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목적에 의한 제한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적이 없는 회사는 없죠.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니까. 근데 이 민법 34조가 왜 나오냐면, 민법이 일반법이잖아요, 상법에. 34조에 보면 법인은 정관상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회사법까지 적용이 되느냐, 회사에 적용이 되느냐, 그렇게 보게 되면 제한설이 되는 거예요. 일반 규정이어서 적용이 된다고 보게 되면. 판례가 그런 입장이죠. 근데 판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 간접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제한설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법인이 불법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타인에게 고의과실로 손해를 가할 수 있느냐. 얘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바로 대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영업과 관련돼서, 업무와 관련해서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건 대표 기관 행위니까 회사의 행위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손해를 가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으신 분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그 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회사와 대표자가. 자, 요거는 왜 그렇게 보냐면, 판례가 공동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문 중에는 뭐 앞에 두 개는 아실 거고,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 능력은 인정이 안 되죠.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거지. 일반적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느냐. 그게 안 될 거 아닙니까? 법인이니까. 자, 넘어가면 이제 주식회사로 바로 넘어간단 말이죠. 자, 주식회사의 의의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상법상 주식회사가 뭐다라는 규정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주식, 그리고 주주의 유한 책임, 이 세 가지 요소가 주식회사를 개념 정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는 재산적 기초를 가지고 있고, 이 자본금의 구성 단위는 바로 주식이며,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유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간접적이고 유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회사가 바로 회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념적 요소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보면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액면 주식을 발행했냐 무액면 주식을 발행했냐에 따라 다르고, 자, 액면 주식을 발행했을 경우에는 현재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의 총합이 자본금이 됩니다. 근데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발행가의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넣기로 한 그 금액, 그게 자본금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발행가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자본금으로 얼마를 넣을 거냐, 이걸 결정하는 주체인데, 회사가 처음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이걸 발기인의 전원동의로 정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회사가 이제 생겨나고 나서 설립된 이후에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거, 이 양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주식은 내려오시면은 자본금의 구성 단위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명부 이름을 올려야 되겠지만, 그렇죠? 주주권으로서의 개념도 갖는다. 이 주주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나뉩니다. 근데 본질적인 권리는 자익권이에요. 자익권. 주주의 개인적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그런 권리가 바로 자익권이에요. 뭐 이익 배당 청구하거나 신주를 인수하거나 이런 권리들이 바로 자익권이고, 공익권은 이 자익권의 보장을 위해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의결권, 뭐 각종 소송 제기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자익권의 보장을 위한 거니까 얘도 자익권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주들은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아주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라는 얘기는 법률에서만 그 예외를 만들 수가 있고, 사적 자치에 해당하는 정관 등으로는 예외를 만들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출자한 금액 말고는 돈 더 안 내도 돼라는 거는 다른 예외를 만들 수가 없죠. 정관으로 너 뭐 최대 주주는 돈 더 내라, 뭐 아니 회사가 이렇게 어려우면 주주들이 조금씩 더 출자해라, 이런 규정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한 책임 이상의 뭔가를 요구하는 게 주주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주들이 스스로 포기한다. 아니 나는 뭐 조금 더 출자해가지고 회사에게 좀 기여하고 싶은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 주주의 의사로 유한 책임을 초과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거는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죠? 밑에 보시면 자본금의 기능이 나오는데, 이 자본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이 자본 충실의 원칙을 추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금이 유지해야 될 순자산의 최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로 공시되는 자본금을 보게 되면, 아, 적어도 이 회사가 이 정도의 순자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회사 신용 및 담보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회사의 설립인데, 자, 설립과 관련해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설립의 유형은 일단 두 개입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인데, 발기설립은 발기인들이 모두 인수하는 거, 그리고 모집설립은 발기인과 인수인이 인수하는 겁니다. 근데 인수인은 발기인이 아니면 되거든요. 얘가 어떻게 왔나는 안 중요해요. 뭐 공모를 했는지 사모를 했는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발기인이 아닌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되면 모집설립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게,
실질적으로는 모집 설립인데, 그렇죠? 모집 설립인데,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발기 설립인데, 발기인들만 주식을 다 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인이라는 애를 형식상 데리고 와서 이름만 빌려와가지고 걔 이름으로 인수를 시켜가지고 모집 설립으로 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실질서를 취하던 판례는 그걸 설립 무효로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데 지금은 판례가 태도를 형식설로 바꿨기 때문에 그 판례가 더 계속 유지될지는 좀 의문이에요. 형식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부상 주주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설립 절차에 따른 차이.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은 양자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 표는 꼭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할까요? 이것도 납입 혜택. 그러니까 인수인이 혹은 발기인이 이제 내가 주식을 사기로 하고 내야 되는데 뭐 현물이든 금전이든 발기 설립은 무조건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이에요. 그러면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집 설립의 옆에 여기 실권 절차 나와 있는데 이 실권 절차는 모집 설립에서도 금전 납입에만 적용이 됩니다. 기관은 이사감사 뽑는 건데 이건 발기 설립은 발기인들이 전부 다 주식을 인수하니까 발기인의 의결권 다수고요. 그리고 모집 설립은 창립총회에서 뽑는데 창립총회의 결의 방법은 이거 딱 하나죠. 출석한 주식 인수하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걔네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이 되어야 된다. 이게 특별결의 요건보다 세죠. 특별결의 요건은 3분의 2, 3분의 1이잖아요. 그 조사감독에 있어서 이사감사가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는 거는 맞고 변태설립사항은 검사인이 와서 하는 게 맞는데 물론 여러분 예외가 있죠. 검사인이 안 오고 현물출자 재산인수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가름하고 그리고 나머지 3개 있잖아요.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 발기인의 특별이익 요거는 뭡니까?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가름할 수도 있는데 무튼 검사인이 오는 건 똑같아요.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근데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발기 설립에서는 이사, 모집 설립에서는 발기인이라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겠고 보고를 어디다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발기 설립은 법원으로 가고요. 그리고 모집 설립은 창립총회로 갑니다. 이사보고 대상도 발기 설립은 발기인, 모집 설립은 창립총회. 그러니까 이사감사가 보고하는 대상은 자신을 선임한 주체에 보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얘기죠. 모집 설립 가장한 거. 인수인 D가 있기는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발기인들한테 이름 빌려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엔 모집 설립인데 사실은 발기 설립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발기인들이 실질 소유주니까 전부 다. 옛날에 이걸 문제 삼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문제 삼을지는. 자, 설립 절차 개관이 나오는데 발기 설립의 경우에 일단 보시면은 발기 설립의 경우 요거는 좀 그림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관 작성 전에는 우리 조교님이 이거 잘못 썼네. 이게 먼저 형성이 되는 거죠. 발기인 조합이 먼저 형성이 되고 얘네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주식을 얼마나 가져갈지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이 납입을 하겠죠. 그럼 자본이 확정이 됩니다. 2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누가 몇 주를 갖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이때까지는 두수주의, 그러니까 한 명씩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지만 지금부터는 지분 목수주의, 의결권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관을 구성하는 거는 이제 이사감사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의결권 수로 하는 거고. 이사감사가 뽑혔어. 얘네들이 아직 회사가 영업을 개시 안 했는데 뭘 합니까? 설립 절차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설립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회사가 만들어지죠. 이 설립 등기는 창설적 효력이 있고 설립 과정 중에 일이 포괄 승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포괄 승계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일단 설립 중 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설립 중 회사의 행위가 되려면 설립 중 회사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례가 그 시점을 언제로 봐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정관 작성하고 한 주 이상의 인수가 이루어진 시점. 그리고 설립 중 회사의 기관인 발기인이 개인 명의나 조합 명의로 해서는 안 되고 설립 중 회사의 명의로 했어야 돼. 그래야 설립 중 회사의 행위가 되니까 기관 개인이 행위를 해도.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발기인이 설립 중 회사의 기관으로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 일을 해야 되는데
얘 권한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리죠. 그렇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판례는 광의설입니다. 광의설. 이 광의설이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개업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개업 준비 행위는 뭡니까? 설립 과정 중에 설립될 회사를 위한 행위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 버스 회사가 버스 조립하는 계약을 미리 한다거나 아니면 농업을 할 회사가 농장 부지를 산다거나 지점의 지점장을 지금 뽑는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까지 발기인의 권한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은 이제 정관인데, 자, 정관은 일단 작성자는 누굽니까? 발기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발기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관 작성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발기인 조합이 형성되고 나서 바로 하는 일이지만 과반의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전원 동의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정관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원칙인데 여기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설립할 때 소규모 회사에게 좀 봐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발기 설립에만 있는 겁니다. 모집 설립에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발기 설립하려는 소규모 회사는 정관 작성. 소규모 회사는 이제 자본금이 10억 원이 안 되는 회사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공증인의 인증 안 받아도 되고 발기인의 기명 난임 또는 서명만으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 기재사항은 절대적도 있고 상대적도 있고 임의적도 있어요. 임의적은 꼭 써야 되는 거 아닌데 지들이 쓴 거까지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절대적 기재사항의 특징은 뭡니까? 안 적으면 정관 전체가 다 무효가 되버립니다. 근데 상대적 기재사항은 어때요? 예컨대 변태설립사항. 그걸 안 적으면 정관 전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해당 변태설립사항, 기재하지 않은 사항, 재산 인수, 현물 출자, 걔네들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 점을 조심하시면 되겠고, 변태설립사항은 여기 보시는 요 5가지인데요. 발기인의 보수는 큰 논점이 없고 특별이익은 안 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의결권 넌 한 주당 2개씩 준다 이런 거 안 되고, 납입금 면제 넌 인수대금 안 내도 돼, 자본 충실의 원칙에 반하니까 안 되고, 또 돈 줄게 금전 주기로 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얘도 자본 충실이라고 안 하니까. 그리고 너는 이사시켜 줄게, 이것도 단체법적 질서에 반하잖아요. 주총이 아닌데도, 주총에서 뽑힌 게 아닌데 그런 거 약속하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되는 게 뭐냐? 총판권을 준다거나 설비 이용의 특례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죠? 현물 출자는 금전 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신용이나 노무는 안 되고요. 대차 대조표에 부의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거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신용 노무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재산 인수는 현물 출자의 탈법 행위죠. 설립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성립을 조건으로 합니다. 회사가 만들어지면 이 땅을 살게 라는 계약을 지금 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는 계약입니다. 조건은 회사가 만들어지면 이라고 보는 거죠. 그 재산인수는 기재 안 하면 상대적 기재사항이니까 무효가 되는 것이 맞는데, 무효인 재산인수라고 하더라도 사후 설립 방식에 따라 특별결의로 추인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설립비용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설립비용을 초과해서 썼거나 아니면 안 적었는데 쓰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발기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대외적으로 누가 책임을 다 부담해야 되느냐? 판례는 회사 전액 부담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일단은 나온 비용을 다 내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발기인한테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그걸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설립 절차 공통된 거 먼저 보면, 자, 일단 보시면 주식 발행 사항에 대한 것인데, 정관에 적어야 되는 애들은 수권 자본은 회사가 늘어날 수 있는 자본금의 최대치예요. 이걸 초과해서 자본금을 더 늘리려면 정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관에 이만큼까지 늘릴 수 있어. 이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가 결정을 해서 주식수를 늘리면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이걸 수권 자본이라고 합니다. 설립 자본은 회사가 만들어질 때의 자본금인데, 이건 역사적 사실로 변할 일이 없죠. 이거는 정관 기재 사항이긴 한데 등기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금은 발행 자본금이고, 그건 현재 주식수에다가 액면가를 곱한 거거든요. 걔는 정관의 기재 사항이 아니에요. 걔는 등기 사항이기만 합니다. 수권 자본이요. 수권 자본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에다가 액면가를 곱한 거거든. 이거는 정관의 기재사항이기도 하고 등기사항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과반결의, 이게 일반적인 결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발기인 조합이라는 법적 성격에 비춰보면 과반의 찬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납입금을 어디서 뭐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은 과반 결의를 하면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밑에 있는 거 전원 동의가 필요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주식의 인수 방법은 발기 설립은 단순 서면입니다. 단순 서면은 특별한 법정 기재사항이 없다는 거고, 인수인들은 청약서라는 법정된 서면을 써야 돼요. 그 얘기는 꼭 적어야 되는 서면이, 그렇죠? 법정 기재사항이 있는 서면이라는 거고, 그런 법정 기재사항이 필요한 서면은 해당 기재사항이 누락이 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기재사항 누락을 이유로 무효 주장을 못하지만요. 그렇죠? 눈에 뭐가 들어가서요. 네. 자, 출자 이행은 기본적으로 뭐 돈을 내는 방식이 뭐 일반적일 텐데 전액을 납입해야 됩니다. 분납 안 되고 나중에 낼게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다른 회사들은 그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주식회사는 안 돼요. 자, 그리고 현실 납입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내가 1억 원을 납입해야 되는데 1억 원짜리 어음을 냈어. 그건 납입한 게 아닙니다. 이 어음이 1억 원짜리 어음이 결제가 돼야 현금이 들어와야 납입을 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가장납입인데, 가장납입한다고 하더라도 판례는 어떻게 보죠, 여러분? 납입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납입 절차와 관련해서는 취급은행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현물 출자는 설립 중 회사에게 재산을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권 이전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사항, 뭐 부동산, 뭐 비행기, 뭐 이런 애들이요, 선박, 뭐 이런 애들은 실제로 설립 중 회사로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설립될 회사가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서류를 딱 주면은 현물 출자를 완료했다고 봅니다. 납입을 지체하면 발기인의 강제 집행이고 모집주주는 실권 절차인데,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모집주주는 실권 절차를 거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안 내시면은 인수인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져요 라고 최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는 금전만 그렇습니다. 현물 출자에서는 모집 주주도 실권 절차가 없고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르니까 강제 집행해야 됩니다. 자, 이건 너무 중요하죠. 위장납입에 대한 건데, 위장납입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와가지고 잠깐 납입했다가 회사가 만들어지면 다시 이 돈을 찾아가지고 갚아버려. 그러면 돈을 납입한 흔적들은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자본 충실에 반한다. 이건 납입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게 납입 무효설. 근데 뭐 돈이 없던 걸 냈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일단 들어가긴 들어간 거잖아 라고 보는 게 납입 유효설입니다. 판례가 어떤 태도예요, 여러분? 납입 유효설의 입장입니다. 납입 유효설의 입장. 이게 예, 죄송합니다. 이게 납입 유효설. 이게 아마 교정되기 전에 원고를 제가 지금 열어놓은 것 같은데, 납입 유효설. 네, 근데 이 양자에 따라서 발기인의 책임이 달라지는데, 납입 무효설은 납입이 안 된 거니까 자본 충실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보죠. 설립이 무효하다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임무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납입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자본 충실 책임은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없죠. 납입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설립도 멀쩡한 거고,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은 얘랑 똑같죠. 뭐 임무혜태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납입 유효설의 특별한 거는 상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려서 돈을 냈잖아. 근데 한번 납입을 하게 되면 그 회사 재산이 된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회사 재산을 가지고 내 빚을 갚았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내 빚을 갚아준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게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갚았다고 해서 내가 주주가 아닌 건 아니야. 납입은 이미 끝났고 단지 회사에게 빚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걸 변제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거나 주주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잠깐만.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요거 오늘 정리해 주는 거에서만 시험 내는 거 아니냐? 아니죠. 뭐 수업 시간에 한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고. 그렇죠? 뭐 오늘 정리한 것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여기서만 낸다고 하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은 친구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사항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지문함기 중에서는 요거 두 번째 있는 거 중요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 소규모 회사잖아요. 얘네들이 발기 설립할 때만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얘네는 이 간단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원래는 뭘 해야 되는데 납입금액 보관 증명원이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원칙은 그건데 얘네들은 간단한 서류로 가능하다는 거고, 요거는 뭐 설명을 했던 것이 뭐 가물가물해가지고 요것만 다시 얘기를 했고, 발기 설립의 설립 절차 관련해서는 자 여기 보시면은 기관선임은 발기인 총회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뭐 특별히 의미는 없죠. 뭐 발기인들이 다 모인 게 이거니까. 과반 결의로 한다. 의결권 수의 과반이죠. 그리고 이사감사가 설립 절차를 조사해서 어디다 보고해? 나를 선임한 발기인 총회에 보고합니다. 그렇죠? 근데 변태 설립 사항은 검사인이 와야 되는데 검사인 선임 청구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사가 한다는 거. 그래서 법원이 검사인을 보내줘. 근데 굳이 법원에서 이 사람들이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으로 가름할 수가 있는데, 뭐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가름할 수 있고 뭐가 감정인의 감정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밑에 여기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거나 뭐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경우 또는입니다. 이건 또는 이때는 아예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변경 처분은 검사인의 보고를 받은, 공증인의 보고를 받은, 감정인의 보고를 받은 법원이 하는 거고요. 너 과대평가된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인수를 취소하고 뭐 정보를 바꿔서 설립 절차를 계속할 수도 있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명령한 대로 변경한 것으로 의제 간주됩니다. 자, 넘어가서 모집 설립 절차는, 자, 주식 인수할 때 청약서 쓰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인수인들이 쓰는 거죠. 타인 명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꼭 여기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주식 인수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그 명의 대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죠. 내가 뭐 가설인 명의나 없는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이름을 쓰면 내가 돈 내야 되고 내가 주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이름을 빌려오면 연대 납입합니다. 둘 다 인수세금을 내야 돼. 그렇죠? 둘 다 책임이 있어요. 물론 둘 중에 한 명이 전액을 내면 끝나는 거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도 둘 다 내? 그럼 권리는 누가 행사하지? 과거 판례는 실질설이었는데 지금 형식설이어서 명부상 주주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실질 주주가 있다는 게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회사가 실질 주주의 존재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 양반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민법의 일반 원칙의 예외로서 인수에 대한 무효나 취소 주장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여기 있는 특칙이 있는 애들이 아니면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권 행사해서 무효를 시켜버리면 인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건 발기인들이 인수담보 책임 부담하면 되니까 주식회사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밑에 있는 예외들 있죠. 비진위 표시는 예외가 있어요. 원래 비진위 표시, 진위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이렇게 발생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이게 진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뒷부분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그 부분에 적용이 없습니다. 주식인수에서는. 그래서 언제나 유효하고, 그리고 사고사기 강박은 취소 주장을 못하죠. 언제? 설립 등기 이후 또는 창립총회에서 권리 한번 행사하고 나면 못합니다. 그리고 청약서에 하자는 무효 사유가 되는데, 요것도 똑같이 창립총회에서 권리를 한번 행사하거나 설립 등기 이후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고요. 주식 배정은 배정 자유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주식수에 비례해서 신주를 가져갈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설립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 주주가 아니거든요. 배정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뭡니까, 그 발기인들이 뭐 세력의 균형이나 뭐 인수인들 재산적인 뭐 위치 이런 것들을 보고 자유롭게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창립총회 결의 방법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설립 폐지도 결의할 수 있다는 거,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뭡니까, 무의결권 주식. 예, 지금 인수인들이 갖고 있는 지위는 주식이 아니에요. 권리주라고 부르는 형태고, 이게 설립이 되면 주식이 되는 거거든. 아직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을 주식이 의결권이 없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설립조사는 똑같은데 창립총회에 보고한다는 점만 달라요. 창립총회가 보고를 받으니까 변경 처분도 창립총회가 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양이 많네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죠? 자, 그리고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본래적 효력으로서 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고 포괄 승계가 이루어져서 설립 중에 있었던 일이 설립된 회사로 별도 이전 항의 없이 한 번에 쓱 넘어온다. 포괄 승계. 특별한 효과로서는 뭐 밑에 있는 애들인데 이건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중첩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거는 중복돼. 이거는. 자, 설립에 관한 책임인데요. 발기인의 책임은 성립시 책임과 불성립시 책임으로 나눕니다. 일단 불성립시 책임 먼저 보면, 원래 설립 중에서의 행위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포괄 승계돼서 채무도 승계되는 거니까 설립된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불성립이라는 거는 회사가 설립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책임질 그 뒷타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기인들이 무조건 책임을 진다. 발기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여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성립시 책임은 자충책 그리고 손배책으로 구별. 자충책은 납입담보, 인수담보라고 납입담보와 인수담보로 구별이 되죠. 양자의 차이는 뭡니까? 납입담보는 발기인들이 돈을 대신 내주긴 하는데 얘네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야. 인수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인수담보 책임은 얘네가 인수를 하게 되니까 주주가 된다. 인수인이 된다. 그리고 납입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인수담보 책임에서 공유는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 3,000주가 인수 무효가 됐을 때 발기인들이 셋이면 1,000주씩 나눠 갖는 거냐? 그게 아니고 3,000주를 셋이 공유한다고 보게 되는데, 공유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공유자들끼리 연대해서 납입할 책임을 부담한다. 해당 주식에 대해서 권리 행사자 1인을 지정해야 된다.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는 통지 같은 걸 할 때 아무나 한 명한테만 하면 된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손배책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나뉘는데, 발기인의 책임 중에서 예만 과실 책임입니다. 예만. 손해배상 책임만, 둘 다. 자, 회사에 대한 책임은 중과실이 아니죠. 악의 과실로 임무를 해야 되고요.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악의 중과실입니다. 중과실로 내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해태했는데 마침 뭡니까? 채권자와 같은 제3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직접 배상을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제3자의 범위에 주주나 주식 인수인이 들어가냐는 건데,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간접 손해를 입은 애들은 빼고 직접 손해를 입은 애들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유사발기인이네요. 자, 우리가 발기인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죠? 법적으로 정관의 발기인으로 기재된 자. 이 유사발기인은 정관에 이름이 없어요. 그럼 발기인 아니잖아. 그런데 나대고 다녀. 청약서와 같은 서면에 설립에 찬주한다고 내 이름 적어도 된다고 허락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발기인으로 오인할 수가 있거든. 정관을 확인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외관을, 그런 겉모습을 자초했기 때문에 발기인이 아닌데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은 실제 발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무혜태를 전제로 하는 손배책은 부담하지 않는다. 꼭 기억나시죠? 네. 자, 그리고 설립의 무효에 대한 것인데, 일단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설립의 하자를 주관적 하자와 객관적 하자로 나뉠 수가 있는데, 주식회사에서는 주관적 하자 자체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 무효소송만이 인정이 된다. 무효소송에 주관적 하자도 있단 말이야. 의사 무능력 같은. 근데 주식회사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의사 무능력은 안 된다고, 주식회사에서는. 객관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 무효소송만 가능하다. 제소권자는 딱 얘네 셋 정해져 있는 거고, 제소기간은 2년인데 2년짜리 제소기간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이 조교님이 이걸 오타가 많네. 이게 아마 최종고가 아닐 거예요. 판결의 효력인데, 판결의 효력은 원고 승소와 패소를 나눠야 되고, 원고 승소의 경우에는 대세요. 그렇죠? 그리고 불소급표다. 그래서 설립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설립
무효 판결 무효 판결 이후로 청산 절차에 준해서 회사가 사라진다. 해산에 준해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래효만 있다는 거예요. 장래효. 그리고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 졌다고 무조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악의 중과실.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몰라가지고 패소한 경우에는 손배책을 부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셔야겠죠. 재량기각은 뭐였죠? 원고가 주장하는 게 이유는 있는데 법원이 여기서 지금 설립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회사가 있는 것보다 손해가 너무 커. 그런 경우에 재량기각, 원고의 주장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량기각을 하기 위한 법원의 요건이 뭐였습니까? 소송 중에 원인이 된 설립 무효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보완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자 보완과 관련해서 제가 또 설명한 게 있어요. 하자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보완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완되지 않아도 그게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재량기각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의 개념, 요거는 설명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본금 단위 계산하실 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잖아요. 그렇죠? 자본금이. 그런데 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즉 액면가의 총합이 자본금이 돼야 되는데 예외가 되는 애들 있죠. 오른쪽에 상환주식의 상환이나 자기주식의 소각은 주식수가 줄어드는데 자본금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고, 그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자본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식의 소유 형태로 넘어가면 분할 소유는 안 됩니다. 분할 소유는 안 되는데 소수점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액면 분할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액면 분할하는 경우에는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그 단위에 맞춰서 액면가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변동은 없어요. 근데 액면가가 바뀌는 일이니까 이건 특별 결의가 필요한 일을 합니다. 공유는 또 설명 안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면과 무액면 간에는 전환 절차가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회사가 강제로 결정해가지고 뭐 액면 분할할 거야, 아니면 주식 병합할 거야, 주식 소각할 거야, 액면 주식을 무액면으로 바꿀 거야, 무액면을 액면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강제로 뭔가 바꿔주거나 없애거나 할 때는 주권 제출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까지 갖고 와라는 건데, 뭐 내는 애들도 있고 못 내는 애들도 있겠지. 뭐 분실하거나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제출 기한이 만료, 끝나는 날 그 효력이 다 발생합니다. 분할의 효력도 발생하고 뭡니까? 그렇죠. 병합의 효력도 발생하고 소각의 효력도 발생하고 그래. 근데 자, 이 과정 중에서 내가 그 얘기했지.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자본금 감소가 초래되는 병합, 소각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은 이 주권 제출 기한보다 채권자 보호 절차가 조금 더 늦게 끝날 때도 있어. 그러면 이때가 아니라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액면과 무액면의 전환에 있어서는 뭐가 바뀌면 안 되지? 자본금이 바뀌면 안 됩니다. 자본금이 바뀌면 안 되는 이런 일에서는 여러분,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지. 안 필요한 경우니까 얘는 언제나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늘 주권 제출 기한이 만료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 점을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시험법이네요. 그럼 뭐 암기인데 이거? 3수 문제를 어떻게 다 완성할지도 좀 의문이네요. 아직 다 못 냈는데. 아무튼 자, 생각보다 좀 짧았네요. 이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너무 길면 여러분들도 힘들죠. 그렇죠?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상총 부분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반드시 질문하시고요. 시험 잘 보시고 시험 끝나고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